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북 안보라인을 친북통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대북, 대미 외교 균형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반도에 어떤 돌풍이 불어닥칠지 북한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아주 좋더구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유명한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북파랄까 햇변론자들이 대거 전면에 포진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김 교수님은 이번 인사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계속 속이 타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달에 그 김여정의 이제 그 전단 시비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파탄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북 관계가 중단되고 북미 협상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완전히 이제 교착된 상태니까 한반도의 모든 대화의 문은 닫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착된 상황, 정체된 상황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또 애매하게 양쪽 불러다가 만나라, 일단 만나보자, 그냥 만나보자, 이렇게 만남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금의 국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미국하고 확실히 같은 편에 서서 김정은을 압박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한 그 실천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제 미국을 떠나서 김정은 편에 확실히 서서 김정은과 함께 미국을 계속 압박해서 제재를 풀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이냐 김정은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문 대통령이 그래, 난 미국보다는 북한이야 라고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번에는 미국의 어떻게 편을 들어서 미국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뜻을 쫓아서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가능한 한 들어줌으로써 북한과 어떻게 남북 관계를 다시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선택은 뭐 그분의 자유의지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지금의 국면에서 이 한반도에 꽉 막힌 정세를 풀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통령의 친북의 선택이 오히려 지금 북한한테 핀잔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선희 부상에 나서서 그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미국장에 나서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싱거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문 대통령이 보면 고집 세고, 뭐 야당 대표 시절은 뭐 강직하다고 표현했는데, 강직하다는 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고집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북한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을 선택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이런 저는 좀 애매한 신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청와대가 동맹파냐 자주파냐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 자주파, 자주 외교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사실은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라고 봅니다. 서훈 국가 안보실장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지만, 박지원의 여러 가지 수혜, 또 캐리어로 봐서는 족탈불급입니다. 박지원이 청와대 실장하고 뭐 수석할 때 서훈이는 과장 정도 해갖고 시장님 십장님 하고 따라다니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북 관계는 박지원이 주도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박지원은 우리 김 교수님도 과거에 햇볕론자이지만 대표적인 햇볕론자이고, 본인의 뭐 희망 자체가
제일 큰 꿈이 평양 대사 아닙니까? 예. 거기다 또 퍼주기 하면 박지원을 능가할 사람이 없잖아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태 평화의 부위원장인가 예. 송호경 예. 거의 4억 5천만 달러 현금으로 주고 또 5천만 달러는 저 현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달러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특검이 이루어져 갖고 3년형 받았는데 1년 조금 더 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북 유화책 어떻게 보면 굴종 외교인데 앞으로 또 박지원이가 밀사로 나서서 퍼주기도 하고 뭔가 뭐 이런 쪽에 남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랄까 평화 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안한 게 지금 국정원장의 박지원 후보가 내정됐다는 사실인데 예. 국정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협상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남북 대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의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은 북한 정보, 북한 분석, 대북 대화 협상도 물밑에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럼요. 예. 적이면서 동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면 국정원장이라는 그 물밑에서 협상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저도 수없이 방송도 같이 해보고 그 정도 잘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분 평상시에 사석에서든 방송에서든 일관되게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장은 북한을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을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간첩 잡는 그럼요. 임무가 그러니까 제1의 임무예요. 북한의 급변 사태도 대비하고 북한의 정보, 동향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정확히 보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맨날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하고 만났다고 해서 협상해서 전북 정상회담이 나겠다? 이건 굳이 국정원장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 안타까움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최고의 정보기관은 북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보. 지금은 산업 스파이라 산업 이런 게 스파이. 최고. 그럼요. 그다음에 테러 정보. 예. 테러도 사실 사이버.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반탐, 방첩, 대공 업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정치는 다 뺐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박지원 후보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저는 사실은 박지원 대표한테 저는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야기를 워낙 수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강직한 분이라 박지원 대표의 이거에 저는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 거기 앉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문비어 청가를 거침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모닝이라 했고 안철수 오고 손잡았을 때 아침마다 씹어대갖고 문모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2017년 대선 때 국민당에서 같이 대변인하고 했죠. 그런 분이 그들은 제가 더 이상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문 대통령이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 국면에서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선한 뜻으로 박지원을 국정원장 했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단 안 되는 카드고. 근데 박지원은 저도 뭐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저도 아는 사람인데 저런 관계로 그 사람은 한번 탁 목표를 세면 물불을 안 가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김정은하고 어떻게든 해갖고 문재인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해야겠다. 그러면 해낼 사람이에요. 돈을 주든 무슨 다른 것을 하든 가서 꿇어 엎드리든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일단 선의를 가지고 시킨 건데 일단 제가 냉철하게 보면 북한에서 볼 때도 박지원 카드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왜냐하면 약발이 떨어졌죠. 그 약발이 떨어졌죠. 뭐 넓은 인맥 그다음에 뭐 2000년 우리 DJ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부터 마크 했으니까 북한 채널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생각해보면 금방 송호경 아태 위원장 다 죽었죠. 그다음 가장 많이 만났던 김양근 통전부장 죽었습니다. 많이 한다는 무슨 원동현 통전부부장 지금 일선에서 다 후퇴했어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대남 전략하고 통전 업무하는 것은 그때 당시 했던 민간인의 통전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뒤로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교체되거나 물갈이되거나 사망했고 지금은 김영철 부위원장
장검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이성곤 외무상으로 해서 군사 라인들입니다. 리성고는 좀 알지 않나요? 알아도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거지 뭐 만나서 이렇게 사적 그건 할수 없었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그 지금 대남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정찰총국 라인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박지원 후보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다 가다 인사한 사이지. 그러니까 그 약과도 저는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서 국정원장 후보를 했지만 북한에 벌써 성명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꿈 깨라. 일단 북한의 대전략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지금 대화를 내가 나설 생각은 없다는 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이 아니라 박지원 할아버지가 가도 저는 북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맥도 굉장히 용도가 다 폐기된 거고,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의를 받아들여서 정말 남북 관계를 살려보겠다고 국정원장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훈이 있을 때 안 되는데 박지원이 있을 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훈이 박지원 가방을 들고 다녔다 치더라도 6.15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의 수차례 남북 정상회담 물밑에서 다 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꾸준하게 대북 정보하면서 그렇죠. 해박한 정보와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말수도 좋기 때문에 진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오히려- 서운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훈이 남북 물밑 협상하고 정상회담 하려면 훨씬 더 적격자입니다. 그 서훈이 안 되는데 박지원이 간다고? 저는 그거 택도 없는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이 자랑하는 대북 인맥 채널 다 없어졌고 사라졌고 죽었고, 북에서 이미 전략상 남쪽하고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리고요. 저는 정말 오히려 그 박지원의 그런 과거 인맥을 하려면 임동원 장관이 낫지. 임동원 장관이 실제로 마크에서 정상회담을 다 성공을 시켰고, 아주 진중하신 분이. 진중하고 말씀도 없고, 박지원 의원 사실 지난 8월에 평양 한번 갔다 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전국 종편 방송에서 열몇 개들 나갔어요. 그런 분을 누가 북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뭘. 제가 볼 때 박지원 대표의 그 노련한 한 수에 문 대통령이 좀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목 그걸로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했다. 당했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뭐 잘 알다시피 전대협 일기 의장 출신 예, 아닙니까? 친북파죠, 이분도. 뭐 이분이 대북 관계를 어떻게 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그렇게 역할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정책 다 결정하고 정부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거고, 통일부 장관은 그냥 가끔 필요하면 얼굴 마담으로 나가서 악수 나오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한마디 중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할 일하고 우리 스스로 할 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평소의 지론이다. 지금 북한이 문제를 삼고 지난번 담화에서 나온 게 하나는 비라 문제고, 그 다음에 워킹그룹이고, 미국한테 굴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워킹그룹.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완전히 발목이 잡혀갖고 꼼짝을 못 한다는 게 북한 측 인식이라고 본다면은, 이인영 장관 내정자 후보자의 이런 언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것도 그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정부 내 자주파, 자주 노선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고, 북한 전문가 맞춤형 친북 인사들로 다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다 불가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인영 장관 후보자를 정한 건데, 통일부 장관이 그 역할이라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했던 걸 보면 대통령과의 신뢰, 그다음에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비중, 그러네요. 그 여권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또 하려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때 노무현 때 보면 정동영 장관이 6.17 면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남북 그 육자회담이 교착됐을 때 정동영이 가가지고 사실은 김정일을 만나면서 단독으로 만났었어요. 네, 만나서 특사 자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도 이인영 정도면 지금 뭐 다선 중진 의원이고, 뭐 그리고 운동권 586의 그렇죠. 대표 주자 그다음에 아닙니까? 586의 또 핵심 리더고 대통령과 또 신뢰가 있고, 그러면 뭐 하려고 역할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두돌을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다, 남북이 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권 내에서 이른바 이제 친북 성향의 이 이른바 대북 그 옹호론자들의 인식을 보면 미국 때문에 남북 관계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정세현,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네. 대표적인 네. 반미 친북파 아닙니까? 부동산 많은 우리 김원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약속한 걸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못 한다는 걸로 계속 북한한테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뭐 통일위원장까지도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얘기구나. 근데 이게 명백히 봐야 될 게요. 이건 그 통일부 당국자들이나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사실 들어보면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자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만들자고 했냐면 북한하고 우리가 그 판문점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제재 국면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북한하고 약속한 거 뭐 경의선도 연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약속한 게 많잖아요. 합의한 게 해야 되는데 제재 국면을 그러면 불구하고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하려면 한미 간에 만나서 조율을 하자. 예.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의선 착공식 같은 거 했잖아요. 예, 했죠. 물론 착공식이 아니라 착공 준비식 비슷한 건데. 예, 그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촘촘하게 다 둘러싸고 있는 이 제재 국면에서 이 틈이 없으니 한미 워킹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요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건 껌껌이 좀 허락해 달라. 요건 껌껌이 승인해 줘라. 왜냐하면 다 이게 한미연합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MDL 이 군사분계선 네, 넘어서는 건 다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래 시초가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이나 북한은 미국이 예. 자기들 그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제재선을 넘어서 한국이 뭔가 썸씽을 이렇게 뒷거래를 할까 봐서 워킹그룹 만들어고 꼼짝마 이렇게 한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애초 취지는 그 한미 간의 협의와 그 조율을 통해서 북한과 남북 관계 협력을 하려는 거였고, 근데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들을 하면 미국은 나름대로 또 그 제재에 대한 규정을 다 보고 상당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아, 이건 괜찮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하노이 깨지고 우리는 북에 대해서 뭘 해주고 싶었는데 북도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워킹그룹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그 워킹그룹이 마치 이 남북협력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에 무슨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개성을 뭐 개별 관광을 보내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 뭐 철도 연결도 할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네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한다면 뭐 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째, 제재 때문에 안 되고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그 국가 위상을 가지고 유엔에 힘 있는 유엔 회원국가인데 우리가 가장 지금 당사자인 북한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와서 안 한다? 이건 국제적으로 그 규범상 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개별 관광 시킨다고 금강산에 몇 명 보내가지고 돈 좀 가지고 갖다 준다고 하면 북한이 아이고 좋다 덥석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면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몇 푼이나 아이고 되겠습니까? 그럼요. 최선희가 하는 말이나 지금 미국 국장이 하는 말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따라다니지 말고 미국 가서 미국이나 생각 바꿔와라 이거예요. 친북하지 말고 친미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애들이 오히려 정확히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쳐다보지 말고 가서 트럼프 설득해서 데리고 와 이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설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지난번 당연하지. 하노이에서 봤잖아요. 미국의 세법을 바꿔놔야 니들이 진정한 친북이지. 미국의 세법 바꾸지 않고 자꾸 미국하고 엇박자내고 미국하고 불편하면 니들 친북은 오히려 친북이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메시지예요. 제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말귀를 못 알아듣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꾸 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군요. 몇 차례 이야기도 못 알아듣니 이거 무슨 청맹관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이거 이상한 거죠.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트럼프를 바꿔놓으라는 거야. 그럼 트럼프 바꿔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북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친미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미국을 귀를 끌고 가고 여기 사람을 끌고 와서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큰 틀에서 해결해야지 무슨
금강산 개성 몇 사람 왔다 갔다 아이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북한. 바로 이제 시민단체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도 미국 조야에서는 이거 미국을 따돌리고 뭔가 K터널 저들끼리 뒷거래 직통 채널을 만들지 않나 뭐 이런 우려도 나온다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을 아유.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요. 물론 뭐 대북 송금처럼 뭐 진짜 작정하고 뭐 현찰 가지고 뭐 한다 뭐 그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건 그리고- DJ 정권 때나 할 수 그럼요.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물을 주려고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한소수교 할 때도 마찬가지 노태우가 수억 달, 수십억 달을 줬거든요 차관으로 뭐 그런 거라는 또 정치적 해석도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뭐 정상회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 편 들어주고 북한 말 들어주려고 이것저것 갖다 주겠다 하면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건이 오늘부터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건이 오면은 뭔가 대북 파격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 또 뭐 판문점 접촉이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건이 왜 오른 겁니까? 이 시점에서. 글쎄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10월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또 우리 대통령도 서프라이즈 뭐 옥토버 뭐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뭐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정상회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저는 비건이 온 것은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다시 그러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러 저는 온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북미 간의 스톡홀름 심의협상도 그때 깨져버렸죠. 그래서 일체의 지금 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 입장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분위기와 북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다시 북미가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려 오는 거라고 보고요, 원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그만 온 게 아니라 방위비 협상금 압력 늘어온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요. 그거,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걸 좀 모른 척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같은 애가 어떤 애입니까? 대선 앞두고 오히려. 방위비 이거 가지고 아유, 조금 한 건 해야 하거든요. 아유, 한국 눌러가지고 돈 받아오는 게 최고 선물이지. 되지도 않는 무슨 북미 협상 가능성 따져보고 뭐 어떻게 해보. 이건 그냥 겉에 바른 제가 볼 때 외교적인. 그러네요. 이 명분이고. 방위비 문제를 우리 언론에서 지금 안 다루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뭐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고 지금 문 대통령대로 지금 굉장히 또 화가 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더 이상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미 간에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 문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와서 물밑에서 많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압력도 요구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선희를 판문점 만나면 이미 물 건너갔죠. 뭐 비건 오기 며칠 전에 이미 마주할 생각이 없다. 꿈 깨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비건이 오는 날 또 미국 국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제3, 제4 또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뭐 비건의 방안은 오히려 한국의 지금 어떤 입장이나 분위기를 정확히 좀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실속으로는 저는 방위비 협상에 미국의 요구를 좀 강력하게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내부 정보나 동향들 좀 파악하고 뭐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지금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이죠. 전 통일부 장관이고 이분은 대표적인 친북파입니다만은 8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만들어낸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꾀돌이 박지원이가 왔으니까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 그러는데 대북 관계에서 정치 구단 실력을 발휘해서 하반기에 뭔가 좀 남북 관계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후보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 뭐 요즘에 종편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열에 한 개 맞고 9개는 틀리죠 전망이. 네, 그러대요. 이제 총기가 같더라고요. 10분 이야기하면 한 번은 지나가는 소도 그냥 지나가다 맞추겠네. 정치 구단이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 그때 열심히 성실하게 했고 저는 그 뒤로는 그분의 인생의 굴곡은 저는 크게 존경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이렇게 또 그 연세에
다시 국정원장으로 살아나는 건 과연 한국 정치사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박준 대표는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남북 관계도 뭐 해보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대남 전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박 전 대표 갖고 있는 인맥이 허름하고 별거 아니고 그리고 이미 북한이 국정원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남북관계 풀 요량이었으면 서훈으로 충분히 먼저 했지. 서훈에 대한 신뢰감이 더 있지. 박지원 그 떠버리 그분한테 무슨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는 거야. 항상 위시풀 싱킹하고 잘 됐거든 잘 됐거든. 지금 1년 내내 듣고 있습니다. 그분 전망에 희망사항인가요?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그럼요. 제가 알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정세현 뭐 문정인 교수 뭐 기타 등등 부동산 많은 김홍물 등등해서 뭐 계속 당일원적인 희망사항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딱 한마디만 해요.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안 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남북관계 이걸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김정은이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서지 않겠나. 그 와중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 독자적인 뭐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풀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이걸 뭐 예전에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북한의 핵 무장을 더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미 핵 무장 국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교착돼서 지금 미국의 셈법과 김정은 셈법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데 여기서 백날 또 전화해서 만나자 소개팅하자 해서 해봤자 되지도 않고 만난들 뭐 하겠습니까? 한쪽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때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때를 준비하는 게 맞고 그 와중에는 우리는 외교적 노력이나 제재 강화나 그다음에 협상의 문도 열어놓지만 준비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조급하게 나서서 무슨 뭐 박지원 후보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 시켜서 뭐 하려고 오히려 문 대통령이 크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는 것도 가장 큰 대북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국민 여론이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고라는 식으로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급급한 친북파 일색인 대북 라인을 앞세워 또 무슨 일을 저질렀지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